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는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가지만 생각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이라 한다. 공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생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한다. 집착은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며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 자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찾으려 할수록 자아는 멀어지고 만다. 나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나도 항상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괴로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려는 순간 모순에 빠진다.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삶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지만 답을 찾으려 할수록 끝없는 혼란만 생긴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말과 개념으로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말은 단지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일 뿐이다. 아무리 정교한 말로 설명해도 본질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아니듯이 말도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생각을 쫓는 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자아를 찾는 것은 강물 위에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과 같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한다.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 참된 깨달음은 말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이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친다. 이는 공 개념과 연결된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개념과 실체는 결국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개념에 집착하며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불교는 그것이 연기 속에서 만들어진 임시적인 것일 뿐이며 실체가 없다고 본다. 또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행위가 인과법 속에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칸트의 선엄적 도덕 법칙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불교의 업 개념도 인간이 경험을 초월한 원리에 따라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맥락을 가진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 세계에 한정되며 그 너머의 본질적 실제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 너머의 사물의 본래 모습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모순에 빠진다고 보았다. 우주, 신, 자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만 그것들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망상과도 유사하다. 결국 칸트 철학과 불교 철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그 너머의 영역을 구분하고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는 점에서 닮아 있다. 하지만 차이도 있다. 칸트는 인간이 본질적 실제를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불교는 집착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칸트가 한계로 본 것을 불교는 극복할 수 있는 길로 본 것이다. 칸트의 철학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논리적 사고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규정하려 했다면 불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집착을 끊고 자유로운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칸트가 말하는 사물의 본래 모습은 불교에서 공으로 드러나며 그 공을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결국 철학과 수행이 향하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깊이 닮아 있다. 이번에 소개할 도서는 인식의 대전환이다. 칸트 연구의 권위자인 김혜숙 명예교수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을 상세하게 풀이하는 책이다. 주요 47개 문단을 발췌하여 칸트 철학의 독창성과 위대함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칸트는 인간의 근본 질문을 파헤친 끝에 다음의 물음에 도달하였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진리와 진실의 문제가 더욱 첨예해진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인 칸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다. 이념과 현실. 만일 이념들이 비록 미정이기는 하되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서 공허한 관념물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의 연역은 단연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그것들의 연역은 범주의 연역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가정하지만 이념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미규정적으로 그러하며 현실적 대상을 갖지 않는다. 칸트는 우리가 논리적 모순만 범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념이 자기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둥근 사각형이나 두변으로 된 직선적 도형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겠지만 무한, N차원의 공간, 유니콘 등 실제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정당성 문제와 아무 연관 없이 생각만으로도 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허한 관념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어떤 것들은 단순한 상념에 불과한 공허한 것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연관해서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이념은 순전히 이성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상 규정이나 대상의 존재 자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순수 이성은 사실상 자기 자신만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나 대상의 통일 작용을 미치기 위한 객관적 원칙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관한 온갖 가능한 경험적 인식의 통일 작용을 미치기 위한 주관적 준칙으로 쓰이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성의 이념에 상응하는 대상은 없다는 것이다. 이성의 통일성 원리는 객관적이기는 하나 한정적 의미로, 즉 대상을 규정함이 없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미규정의 원리이다. 칸트는 만일 이념을 이성처럼 대상 규정의 통일 작용에 사용하게 되면 오류나 모순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 만약 이념이 체계적 세계 조직의 근저가 귀속하는 현실적 사물을 주장하거나 혹은 전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념의 의미는 당장 오해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추리에서 최대한도를 추구하는 이성의 원리에 따라 세무제약자가 구해졌다. 생각하는 주관으로서의 자아, 현상 계열의 총괄로서의 세계, 모든 가능성의 총괄로서의 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념들을 통제적 원리로 사용하지 않고 구성적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가상을 초래할 뿐이다. 이념은 3단법에 기반한 이성 추리를 통해 얻은 총체성 개념이다. 그런데 이성 추리를 하며 불가피한 가상에 속아 가상에 객관적 실제성을 부여하게 되면 변증적, 궤변적 추리가 되고 만다. 변증적이라 함은 이성이 직접적으로 진리를 포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른 것들에 기대어 헤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모두 성립한다고 받아들이는 궤변에 빠지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알고 있듯이 변증법은 대화술, 문답술을 뜻한다. 우리가 대화에 임하는 이유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들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성 추리를 통해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변증적 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 가상은 제거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선엄적 변증론은 이 가상의 성격을 밝히고 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해소 내지는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성의 이념은 이념일 뿐 실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다. 이념적 실체를 둘러싸고 하는 모든 논쟁은 정처 없는 가짜 논쟁이다. 이념적인 것을 마치 경험적 대상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물 자체를 경험적 사물로 다루는 것과도 같다. 이념은 우리의 경험을 좀 더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성이 생성한 것일 뿐 다른 어떤 실체성도 지니지 못한다. 이념은 결코 감성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고 감성적으로 포착 가능하지도 않으며 완전히 현실화되지도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 종류의 이념이 있는 것처럼 변증적, 궤변적 이성 추리에도 세 종류가 있다. 순수 이성의 오류 추리,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 순수 이성의 이상이 그것이다. 첫 번째 궤변적 추리에서는 아무런 다양도 포함하지 않는 생각하는 주관이라는 선엄적 개념으로부터 이 주관 자체의 절대적 통일성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데 이 주관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바가 없다. 칸트는 이를 선험적 오류추리라 한다. 두 번째 사입이 이성추리는 제약 계열의 절대적 총체성이라는 선험적 개념으로 향해 있다. 이 계열의 무조건적 종합적 통일성 개념이 언제나 자기 모순적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반대로 추리하지만 이 반대 추리 또한 이해 불가하다. 칸트는 이를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이라 한다. 세 번째 궤변적 추리는 사물 일반이 생각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성으로부터 사물 일반이 가능한 모든 조건의 절대적인 종합적 통일성을 추론한다. 칸트는 이런 존재를 순수 이성의 이상이라 한다. 이성의 이념들은 대상을 갖지 않는다. 그런 대상의 실제성은 온갖 자연인식에 체계적 통일을 주는 통제적 원리의 도식의 실제성으로 타당할 뿐이다. 그것들은 실제하는 사물들의 유사한 것들일 뿐, 그것들 자체로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성의 이념에 대한 선험적 연역이 성립한다면 그것은 대상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성의 이념을 전제로 해서 경험의 체계적 통일이 가능하며 이런 이념을 따르는 것이 이성의 필연적 준칙이라는 점에서 선험적 연역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선험적 연역은 객관적 타당성의 증명이 아니다. 기껏해야 이념의 실제성은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것이기에 이념을 따르는 것은 이성의 원리가 아니라 이성의 준칙이다. 칸트는 주관적으로만 성립하는 원칙을 원리라 하지 않고 준칙이라 부른다. 이성의 필연적일지언정 이념은 객관적 실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이 이성체는 물론 단지 이념적이요. 따라서 단적으로 자체상으로 어떤 현실적인 것이라고 상정되지 않는다. 전체성 개념이 초래하는 역설. 이성을 현상들의 객관적 종합에 적용할 적에는 아주 다른 결과가 생긴다. 여기에서 이성은 절대적 통일의 원리를 잘못 그럴듯한 외관으로서 주장하려고 하나 곧 우주론적 의도에 있어서 자기 요구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에 휩쓸리고 만다. 전체에 관한 사고는 모순을 유발한다. 칸트는 이성의 이념을 전체성 혹은 총체성 개념으로부터 구했다. 모든 심성 표상 일반의 주관적 조건의 절대적 총체성을 상징하는 자아 영혼불멸의 이념, 현상에서의 객관적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성을 표시하는 세계 자유 이념,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총괄하는 것으로 대상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성과 연관된 이념이 그것이다. 이념의 도출은 각각 논리적 판단의 기능에 입각한 것으로 이념은 정언적 추리, 가적 추리, 선언적 추리에서 얻어지는 총체성의 개념이다. 이런 이념들은 가능한 한 통일성을 최대한도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성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것인데도 인간은 이념을 자꾸 사물화시켜 이해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그런 형이상학적 욕망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어쩔 수 없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치 참 존재인 듯한 불가피한 가상이 만들어진다. 추론하는 인간의 사고는 계속 사유 활동을 수행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 전체성 개념은 그 자체가 역설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수를 헤아리는 인간은 하나,
둘, 셋을 세는데 만족하지 않고 수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한다. 숫자는 무한하게 진행할 수 있고 1과 2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들을 총괄해 수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존재하는 실체인가? 아니면 인간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에 불과한 것인가와 같은 물음을 던진다. 인간은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는다. 또 이 세계 내에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연물 중 하나이면서 이 우주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과학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과학자들은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고 예술가들은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 도대체 무엇인가의 물음은 개별 현상이나 현상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문제되는 현상 전체에 관한 질문이다. 이런 물음은 개별을 넘어서 전체에 관한 사고를 하려는 인간의 반성성에서 비롯된다. 물음이 부분적 담론에 관한 것이라면 제3자 관점을 취함으로써 전체에 관한 역설을 피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즉,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활동 전체를 관찰함으로써 또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예술 활동 전체를 관찰함으로써 과학이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과연 그 활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이미 모두 과학적 합리성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제3자 또한 과학을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물음이 생명이나 자아, 우주와 같은 것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이미 그 안에 있기에 제3자 관점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것들에 관해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답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 전체에 관한 역설을 잘 보여주는 예는 거짓말쟁이 역설이다. 나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하자. 나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나의 말은 그것이 참이라면 거짓말이 되고 거짓이라면 참이 된다. 즉, 참이라면 나는 거짓말쟁이이므로 내가 한 말 또한 거짓이 된다. 그런데 만일 거짓이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므로 내가 한 말은 참말이 될 것이다.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참이 되고 많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은 기원전 600년경 크레타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를 논리적 역설의 예로 제시했던 것에서 기원한다. 에피메니데스의 예는 정확히 논리적 역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로부터 논리적 역설을 구성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기 지시가 초래하는 역설의 문제이다. 현대에 와서 수리 논리학자인 알프레드 타르스키는 메타 언어와 대상 언어를 나누어 이 역설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 구분은 칸트의 선험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구분을 연상시킨다. 자기 지시가 갖는 역설의 대표적인 예는 나 혹은 자아, 자의식이 지니는 역설일 것이다. 자의식, 즉 자기의식의 경우 그것은 개념상 자기에 관한 의식으로 자기만을 대상으로 삼는 의식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경우는 언제나 다른 대상을 지각하는 때이다. 아무런 의식의 내용이 없는 순수한 자기는 포착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이 먹고란 화두를 내어 포착하려고 하는 순수 자아는 아무런 대상 의식 없는 상태,
면벽의 상태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순수한 나 자신일 텐데, 그 자아는 내가 포착하려는 순간 뒷걸음질 치고 내게 의식된 자아는 바로 조금 전에 나를 찾아 애쓰고 앉아있는 나일 뿐 순수 자아는 아니다. 자의식은 다른 것을 지각하는 속에서, 즉,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는 내 앞에 컴퓨터를 보고 있구나 라는 타자에 대한 의식 경험. 여기에서는 컴퓨터를 보는 경험 안에서 나로서 막연히 의식될 수 있을 뿐이다. 역설은 나에 대한 의식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데서 발생한다. 자기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자의식이 타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가능한 데서 생긴다. 헤겔은 이런 자기의식의 모순을 변증법적 과정 안에서 해소하려고 했다. 즉, 나와 대립되는 것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즉자, 대자, 즉자대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자대자적 나는 타자 관계를 포괄한 나이다. 자기지시의 역설은 전체에 관한 사고가 갖는 역설이다. 역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두 모순되는 언명 사이에서 참 거짓을 판별하는 일이 무의미해진다. 모순이 허용되는 논리체계는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고, 일관성을 결여한 논리체계 안에서는 그 어떤 언명도 모두 가능해진다. 이 안에서 이성은 무력해지고 칸트 표현을 빌면 태만한 이성이 되고 만다. 고대의 변증가는 병이 낫는 것이 운명이라면 의사를 이용하건 안 하건 간에 당신의 병은 낫는다라는 따위의 오류 추리를 태만한 이성이라고 불렀다. 이에 나는 순수 이성의 궤변적 논증에 같은 명목을 붙인 바이다. 이성은 비일관된 체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성의 이율배반은 현상 계열의 전체성을 표시하는 세계라는 이성 이념을 사물화 하고 그에 관한 언명들을 하는 순간 빠지게 되는 모순을 다룬다.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완벽한 정의,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진리를 원하지만 그것들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사고를 조직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려 하면 모순이 발생하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의견을 틀렸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고해도 진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논쟁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다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모순에 직면한다. 자유를 원하지만 안정도 필요하고 도전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렵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이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곳이다.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모순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다. 삶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완벽한 성공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작은 성취를 이루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이상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는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가지만 생각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이라 한다. 공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생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한다. 집착은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며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 자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찾으려 할수록 자아는 멀어지고 만다. 나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나도 항상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괴로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려는 순간 모순에 빠진다.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삶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지만 답을 찾으려 할수록 끝없는 혼란만 생긴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말과 개념으로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말은 단지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일 뿐이다. 아무리 정교한 말로 설명해도 본질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아니듯이 말도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생각을 쫓는 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자아를 찾는 것은 강물 위에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과 같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한다.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 참된 깨달음은 말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이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친다. 이는 공 개념과 연결된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개념과 실체는 결국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개념에 집착하며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불교는 그것이 연기 속에서 만들어진 임시적인 것일 뿐이며 실체가 없다고 본다. 또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행위가 인과법 속에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칸트의 선엄적 도덕 법칙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불교의 업 개념도 인간이 경험을 초월한 원리에 따라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맥락을 가진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 세계에 한정되며 그 너머의 본질적 실제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 너머의 사물의 본래 모습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모순에 빠진다고 보았다. 우주, 신, 자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만 그것들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망상과도 유사하다. 결국 칸트 철학과 불교 철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그 너머의 영역을 구분하고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는 점에서 닮아 있다. 하지만 차이도 있다. 칸트는 인간이 본질적 실제를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불교는 집착을 버리고 수행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칸트가 한계로 본 것을 불교는 극복할 수 있는 길로 본 것이다. 칸트의 철학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논리적 사고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규정하려 했다면 불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집착을 끊고 자유로운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칸트가 말하는 사물의 본래 모습은 불교에서 공으로 드러나며 그 공을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결국 철학과 수행이 향하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깊이 닮아 있다. 이번에 소개할 도서는 인식의 대전환이다. 칸트 연구의 권위자인 김혜숙 명예교수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을 상세하게 풀이하는 책이다. 주요 47개 문단을 발췌하여 칸트 철학의 독창성과 위대함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칸트는 인간의 근본 질문을 파헤친 끝에 다음의 물음에 도달하였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진리와 진실의 문제가 더욱 첨예해진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인 칸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다. 이념과 현실. 만일 이념들이 비록 미정이기는 하되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서 공허한 관념물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의 연역은 단연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그것들의 연역은 범주의 연역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가정하지만 이념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미규정적으로 그러하며 현실적 대상을 갖지 않는다. 칸트는 우리가 논리적 모순만 범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념이 자기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둥근 사각형이나 두변으로 된 직선적 도형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겠지만 무한, n 차원의 공간, 유니콘 등 실제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정당성 문제와 아무 연관 없이 생각만으로도 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허한 관념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어떤 것들은 단순한 상념에 불과한 공허한 것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연관해서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이념은 순전히 이성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상 규정이나 대상의 존재 자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순수 이성은 사실상 자기 자신만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나 대상의 통일 작용을 미치기 위한 객관적 원칙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관한 온갖 가능한 경험적 인식의 통일 작용을 미치기 위한 주관적 준칙으로 쓰이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성의 이념에 상응하는 대상은 없다는 것이다. 이성의 통일성 원리는 객관적이기는 하나 한정적 의미로, 즉 대상을 규정함이 없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미규정의 원리이다. 칸트는 만일 이념을 이성처럼 대상 규정의 통일 작용에 사용하게 되면 오류나 모순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 만약 이념이 체계적 세계 조직의 근저가 귀속하는 현실적 사물을 주장하거나 혹은 전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념의 의미는 당장 오해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추리에서 최대한도를 추구하는 이성의 원리에 따라 세무제약자가 구해졌다. 생각하는 주관으로서의 자아, 현상 계열의 총괄로서의 세계, 모든 가능성의 총괄로서의 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념들을 통제적 원리로 사용하지 않고 구성적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가상을 초래할 뿐이다. 이념은 3단법에 기반한 이성 추리를 통해 얻은 총체성 개념이다. 그런데 이성 추리를 하며 불가피한 가상에 속아 가상에 객관적 실제성을 부여하게 되면 변증적, 궤변적 추리가 되고 만다. 변증적이라 함은 이성이 직접적으로 진리를 포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른 것들에 기대어 헤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모두 성립한다고 받아들이는 궤변에 빠지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알고 있듯이 변증법은 대화술, 문답술을 뜻한다. 우리가 대화에 임하는 이유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들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성 추리를 통해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변증적 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 가상은 제거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선엄적 변증론은 이 가상의 성격을 밝히고 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해소 내지는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성의 이념은 이념일 뿐 실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다. 이념적 실체를 둘러싸고 하는 모든 논쟁은 정처 없는 가짜 논쟁이다. 이념적인 것을 마치 경험적 대상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물 자체를 경험적 사물로 다루는 것과도 같다. 이념은 우리의 경험을 좀 더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성이 생성한 것일 뿐 다른 어떤 실체성도 지니지 못한다. 이념은 결코 감성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고 감성적으로 포착 가능하지도 않으며 완전히 현실화되지도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 종류의 이념이 있는 것처럼 변증적, 궤변적 이성 추리에도 세 종류가 있다. 순수 이성의 오류 추리,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 순수 이성의 이상이 그것이다. 첫 번째 궤변적 추리에서는 아무런 다양도 포함하지 않는 생각하는 주관이라는 선엄적 개념으로부터 이 주관 자체의 절대적 통일성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데 이 주관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바가 없다. 칸트는 이를 선엄적 오류 추리라 한다. 두 번째 사이비 이성 추리는 제약 계열의 절대적 총체성이라는 선엄적 개념으로 향해 있다. 이 계열의 무조건적 종합적 통일성 개념이 언제나 자기 모순적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반대로 추리하지만 이 반대 추리 또한 이해 불가하다. 칸트는 이를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이라 한다. 세 번째 궤변적 추리는 사물 일반이 생각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성으로부터 사물 일반이 가능한 모든 조건의 절대적인 종합적 통일성을 추론한다. 칸트는 이런 존재를 순수 이성의 이상이라 한다. 이성의 이념들은 대상을 갖지 않는다. 그런 대상의 실제성은 온갖 자연인식에 체계적 통일을 주는 통제적 원리의 도식의 실제성으로 타당할 뿐이다. 그것들은 실제하는 사물들의 유사한 것들일 뿐 그것들 자체로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성의 이념에 대한 선엄적 연역이 성립한다면 그것은 대상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성의 이념을 전제로 해서 경험의 체계적 통일이 가능하며 이런 이념을 따르는 것이 이성의 필연적 준칙이라는 점에서 선엄적 연역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선엄적 연역은 객관적 타당성의 증명이 아니다. 기껏해야 이념의 실제성은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것이기에 이념을 따르는 것은 이성의 원리가 아니라 이성의 준칙이다. 칸트는 주관적으로만 성립하는 원칙을 원리라 하지 않고 준칙이라 부른다. 이성의 필연적일지언정 이념은 객관적 실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이 이성체는 물론 단지 이념적이요. 따라서 단적으로 자체상으로 어떤 현실적인 것이라고 상정되지 않는다. 전체성 개념이 초래하는 역설. 이성을 현상들의 객관적 종합에 적용할 적에는 아주 다른 결과가 생긴다. 여기에서 이성은 절대적 통일의 원리를 잘못 그럴듯한 외관으로서 주장하려고 하나 곧 우주론적 의도에 있어서 자기 요구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에 휩쓸리고 만다. 전체에 관한 사고는 모순을 유발한다. 칸트는 이성의 이념을 전체성 혹은 총체성 개념으로부터 구했다. 모든 심성 표상 일반의 주관적 조건의 절대적 총체성을 상징하는 자아 영혼불멸의 이념, 현상에서의 객관적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성을 표시하는 세계 자유 이념,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총괄하는 것으로 대상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성과 연관된 이념이 그것이다. 이념의 도출은
각각 논리적 판단의 기능에 입각한 것으로 이념은 정언적 추리, 가적 추리, 선언적 추리에서 얻어지는 총체성의 개념이다. 이런 이념들은 가능한 한 통일성을 최대한도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성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것인데도 인간은 이념을 자꾸 사물화시켜 이해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그런 형이상학적 욕망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어쩔 수 없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치 참 존재인 듯한 불가피한 가상이 만들어진다. 주로 나는 인간의 사고는 계속 사유 활동을 수행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 전체성 개념은 그 자체가 역설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수를 헤아리는 인간은 하나, 둘, 셋을 세는데 만족하지 않고 수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한다. 숫자는 무한하게 진행할 수 있고 1과 2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들을 총괄해 수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존재하는 실체인가? 아니면 인간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에 불과한 것인가와 같은 물음을 던진다. 인간은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는다. 또 이 세계 내에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연물 중 하나이면서 이 우주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과학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과학자들은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고 예술가들은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 도대체 무엇인가의 물음은 개별 현상이나 현상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문제되는 현상 전체에 관한 질문이다. 이런 물음은 개별을 넘어서 전체에 관한 사고를 하려는 인간의 반성성에서 비롯된다. 물음이 부분적 담론에 관한 것이라면 제3자 관점을 취함으로써 전체에 관한 역설을 피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즉,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활동 전체를 관찰함으로써 또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예술 활동 전체를 관찰함으로써 과학이 무엇인지 예술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과연 그 활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이미 모두 과학적 합리성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제3자 또한 과학을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물음이 생명이나 자아, 우주와 같은 것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이미 그 안에 있기에 제3자 관점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것들에 관해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답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 전체에 관한 역설을 잘 보여주는 예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다. 나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하자. 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나의 말은 그것이 참이라면 거짓말이 되고 거짓이라면 참이 된다. 즉 참이라면 나는 거짓말쟁이이므로 내가 한 말 또한 거짓이 된다. 그런데 만일 거짓이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므로 내가 한 말은 참말이 될 것이다.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참이 되고 많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은 기원전 600년경 크레타 사람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를 논리적 역설의 예로 제시했던 것에서 기원한다. 에피메니데스의 예는 정확히 논리적 역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로부터 논리적 역설을 구성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기 지시가 초래하는 역설의 문제이다.
현대에 와서 수리 논리학자인 알프레드 타르스키는 메타 언어와 대상 언어를 나누어 이 역설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 구분은 칸트의 선험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구분을 연상시킨다. 자기 지시가 갖는 역설의 대표적인 예는 나 혹은 자아, 자의식이 지니는 역설일 것이다. 자의식, 즉 자기의식의 경우 그것은 개념상 자기에 관한 의식으로 자기만을 대상으로 삼는 의식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경우는 언제나 다른 대상을 지각하는 때이다. 아무런 의식의 내용이 없는 순수한 자기는 포착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이 먹고란 화두를 내어 포착하려고 하는 순수 자아는 아무런 대상 의식 없는 상태, 면벽의 상태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순수한 나 자신일 텐데, 그 자아는 내가 포착하려는 순간 뒷걸음질 치고 내게 의식된 자아는 바로 조금 전에 나를 찾아 애쓰고 앉아있는 나일 뿐 순수 자아는 아니다. 자의식은 다른 것을 지각하는 속에서, 즉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는 내 앞에 컴퓨터를 보고 있구나 라는 타자에 대한 의식 경험, 여기에서는 컴퓨터를 보는 경험 안에서 나로서 막연히 의식될 수 있을 뿐이다. 역설은 나에 대한 의식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데서 발생한다. 자기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자의식이 타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가능한 데서 생긴다. 헤겔은 이런 자기의식의 모순을 변증법적 과정 안에서 해소하려고 했다. 즉, 나와 대립되는 것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즉자, 대자, 즉자대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자대자적 나는 타자 관계를 포괄한 나이다. 자기 지시의 역설은 전체에 관한 사고가 갖는 역설이다. 역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두 모순되는 언명 사이에서 참 거짓을 판별하는 일이 무의미해진다. 모순이 허용되는 논리체계는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고, 일관성을 결여한 논리체계 안에서는 그 어떤 언명도 모두 가능해진다. 이 안에서 이성은 무력해지고 칸트 표현을 빌면 태만한 이성이 되고 만다. 고대의 변증가는 병이 낫는 것이 운명이라면 의사를 이용하건 안 하건 간에 당신의 병은 낫는다라는 따위의 오류 추리를 태만한 이성이라고 불렀다. 이에 나는 순수 이성의 궤변적 논증에 같은 명목을 붙인 바이다. 이성은 비일관된 체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성의 이율배반은 현상 계열의 전체성을 표시하는 세계라는 이성 이념을 사물화 하고 그에 관한 언명들을 하는 순간 빠지게 되는 모순을 다룬다.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완벽한 정의,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진리를 원하지만 그것들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사고를 조직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려 하면 모순이 발생하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의견을 틀렸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고해도
진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논쟁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다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모순에 직면한다. 자유를 원하지만 안정도 필요하고 도전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렵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이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곳이다.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모순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다. 삶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완벽한 성공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작은 성취를 이루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이상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